변화쌤, 호랑이 잡기는 이어서 스마트폰과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지문이고요. 교재는 46쪽입니다. 채점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혹시 문제 안 풀어본 사람이 있으시면 영상 잠깐 멈추시고 문제부터 풀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자면 선생님이 지금 지옥의 독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코가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해도 좀 발음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1문단 가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해서 위치를 측정한대요. 그런데 이 위치라는 거에는 절대 위치, 상대 위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 절대 위치라는 거는 이런 것들처럼 절대적인 수치로 표시는 되는 거고, 이 상대 위치라는 것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특정 위치 기준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상대 위치입니다. 네, 이 문단에는 이제 실내에서 스마트폰 단말기가 어떻게 위치를 측정하는지, 그리고 3문단에서는 실외에서는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실외부터 하겠습니다. 실외에서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를 사용한다. 네, 두 가지 나왔죠. 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절대 위치를 측정한대요. 우리 방금 위에서 봤던 절대 상대 위치 중에서 절대 위치를 측정한대요. 자, 그런데 이 GPS라는 것은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치를 측정할 때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GPS의 장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나 나왔으니까 아마 GPS의 단점 혹은 한계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이것이 GPS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 초록색 줄이 여기에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빼주세요. 그냥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GPS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 특징,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계점도 이렇게 존재한다. 네, 다음으로 IMU 갈게요. IMU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IMU는 상대 위치를 구한대요. 우리 GPS에서는 방금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IMU는 상대 위치를 측정하는 특징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장점과 한계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장점으로는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여기까지 이 부분이 이 IMU의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한계점.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자, 우리 방금 GPS에서의 봤던 이 장점이 IMU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계점이다. 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여기 이제 읽었던 부분에 오차하고 이렇게 네모 표시 쳐 있죠? 이 오차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선을 돌려서 39번 보시면 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5번이 정답이니까요. 5번부터 가볼게요. IMU는요, 가속도 혹은 속도 측정으로 위치를 구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된다라는 한계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IMU가 만들어내는 오차, 뭐로 인한 오차겠어요? 네, 가속도와 속도 측정 값으로 인한 오차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오차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 맞는 설명이죠. 네, 나머지 오답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U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커진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전파 지연으로 이 말이 틀렸죠? 전파 지연은 GPS가 실내 혹은 터널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2번.
이 GPS는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번 설명도 틀렸죠. 네, 3번. IMU는요,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특정은 좋았어요. 그러나 오차 누적으로 인해서 시간 지날수록 오차가 커진다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지지 않겠죠. 자, 4번. GPS는요, 실내와 터널에서 신호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죠? 지워주세요. 그래서 정답 5번. 자, 그 다음 문단 가겠습니다. 이제 실외 얘기가 이 문단에서 마무리 지어졌고요. 3문단부터는 실내에서의 위치 측정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3번 문단에서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4, 5, 6에서 각각 그 기술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3, 4, 5문단은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문단까지. 자,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네, 비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비콘이라는 것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정해진 식별번호 그리고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예요. 사실 이 비콘에 대한 정의보다 이제 비콘의 특징 그리고 비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기술별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죠.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요.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대요. 지금 이 설명이 방금 읽었던 부분이 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말기가 스마트폰 단말기가 그 신호의 도달거리 이내로 진입하면은 단말기 스마트폰 안의 수신기가 이 비콘의 신호를 인식하고요. 이 신호를 이용해서 위치를 측정한대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고서 3가지 근접성 기법, 3변 측량 기법, 그리고 위치 지도 기법이 각각 4, 5, 6문단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쉬운 근접성 기법부터 볼게요. 요거는 말 그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콘이 단말기의 위치로 표시가 되는 거래요. 여러 비콘 위치를 한 번에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하다는 건 뭐겠어요? 거리가 가깝고 장애물이 없는 그런 비콘의 위치로 단말기가 지정이 되겠죠. 자, 5문단. 3변 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해서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을 한대요. 그리고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대요.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교집합,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대요. 이런 것 같아요. 뭐 3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비콘 1, 비콘 2, 비콘 3 이렇게 해서 교점이 지금 단말기의 위치로 잡히거나 혹은 비콘 1, 비콘 2, 비콘 3 있으면 이 교집합의 가운데 부분이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이 되거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거리가 멀수록 원은 그럼 커지겠죠. 그리고 원이 커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거리가 커진다는 거니까 신호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원 크기는 커지고 원 크기가 크면 신호는 약해진다. 네, 그 다음 6문단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위치 지도 기법인데 여기 이렇게 기억 표시가 있어요. 문제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 위치 지도 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요. 그 다음에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합니다. 비콘들이 그러면 어떤 신호라든지 정보를 보내겠죠. 그러면 그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고 신호의 세기 및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을 해 놓는데요. 이 작업이 이제 선작업인 느낌 같아요.
네, 비콘을 먼저 설치하고 그 비콘에게서 신호의 세기 그리고 정보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지도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을 한다네요. 자, 이제 여기 선작업 끝났으면 이제 단말기, 스마트폰 단말기가 특정한 위치에 도달하겠죠? 그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이제 수신하면 그 신호 3개를 측정한 뒤에 비콘의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버에는 데이터베이스화된 지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서버는 수신화된 세기와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게 알려준다. 즉, 이 단말기가 너 지금 어딨어? 라고 그 기준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말기의 위치점이 되겠죠. 자, 우리 방금 6번째 문단 기억 해결했으니까 이 문제 바로 풀까요? 40번. 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정답 방금 3번이었는데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이 기준점 이해하셨으면 3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비콘의 위치가 바로 단말기의 위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그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했을 때 그 기준점이 단말기의 위치가 되는 거라고 방금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나머지도 볼게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구역을 나누고 각 기준점을 세우니까요. 그러니까 1번 맞는 말 같아요. 자, 2번도 맞는 말이죠. 단말기는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위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좀 맞는 말이라고 이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맞는 말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4번을 좀 보시면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5번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에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같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쵸? 우리 6문단에 이거 그대로 있었습니다. 맞는 말. 자, 그 다음 38번 가겠습니다. 3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번입니다. 우리 IMU는 상대 위치를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GPS는 절대 위치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38번은 1번 틀렸죠? 지금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상대 위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5번은 맞고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비콘은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합니까? 아니죠? 이런 전제 조건 없었습니다. 자, 3번.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이다. 이 식별번호 누구의 식별번호였어요? 비콘의 식별번호였죠. 그러니까 단말기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는 아니죠. 자, 4번. 이거 GPS 신호는 실외에서 그리고 비콘은 실내에서죠. 이거 같이 연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39번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40번도요. 자, 마지막 41번 가겠습니다. 네, 보기는 단말기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3변 측량 기법이죠? 네, 3변 측량 기법 우리 추론했던 거 한번 더 떠올려 볼까요? 원의 크기는 뭘 반영했죠? 네, 신호의 세기를 반영했었죠. 신호의 세기가 작으면 원의 크기가 커졌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잘 염두하고 있다면 2번 같은 거 쉽게 지워지죠? 지금 순서대로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은 3, 2, 1의 순서로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1번도 확실히 쉽게 아니라고 지을 수 있어요. 근접성 기법과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 위치는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 근접성 기법은 가장 가까운 걸로
가장 가까운 비콘의 것으로 단말기의 위치가 잡혀지고 3변 측량 기법은 세 개의 수신호의 교점, 세 개의 신호의 교집합의 중점이 단말기의 신호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 다르겠죠. 자, 그리고 우리 4번 한번 해결할까요? 지금 여기에 장애물 Q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의 세기가 약해졌죠.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면은 원은 커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애물이 없었다고 칩시다. 이 장애물이 없어진다면 원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안 예쁘네요. 원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지금 A, B, 이 지점의 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P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비콘 3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자, 지금 이 4번 문제 잘 해결했으면 3번 문제는 동일하게 이해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자, 실제 단말기의 위치라고 하면 거리만 따지면 돼요. 이 장애물로 인해서 신호가 약해지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당연히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이게 맞는 설명이 되죠. 자, 5번 가겠습니다. 단말기에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세기가 약해진다면 이게 더 커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 여기서 끝이고요. 기술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의 코맹맹이 소리와 함께 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실에서 만날 텐데요. 48쪽에서 49쪽에 있는 인문지문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네, 숙제를 반드시 해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학교에서 봐요. 안녕.